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독자는 분석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전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갖는 중요성을 토의하면서 제1장을 끝낸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때 강조되었던 점은 분석 환자에 대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과 사교적 상황 또는 다른 치료적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는 것이 있다. 친구, 조언자 또는 좋은 의사로서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 분석가 입장에서는 부자연스럽고 부적절한 행동일 수 있는 것이다. 분석가와 환자의 관계는 치료적 관계지만 독특한 점이 있는 치료적 관계다. 치료의 효과는 분석가가 분석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제가 여기서 우선 여러분들 워밍업으로 한국의 문화하고 미국의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어떤 정신분석이나 일반 상담 세션에서 한국에서는 다과를 내놓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정신분석에서는 일단 정신분석 세팅에 들어가면 음료수건, 음식이건 무엇든 일체 먹지 않는 것이 관례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은 문화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는 견해들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은 한국에서는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김도환 님이. 네, 저도 제가 아시는 분은 그 분석 상담할 때 들어올 때 음식 먹지 않고 또 직전에 커피나 이런 것도 안 먹고 오라고 이렇게 어나운스를 한 걸 봤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그 상담 시간에 뭐 차나 이런 거 마시지 않는 거는 주로 이제 제가 본 경우는 거의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못 봤는데 이분은 좀 더 엄격하게 들어오기 전에 또 그렇게 좀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안 먹는지. 들어오기 전에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건가요? 무슨 얘기가요? 그 얘기는? 뭐 커피 같은 거 좀 약간 흥분하거나 각성될 만한 음식들은 상담 전에 피하고 오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이런 생각이 나요. 캐톨릭에서 미사 전에는 옛날에는 미사 전 일정 시간 안에는 음식을 못 먹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근데 그분은 조금 엄격한데 미국에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뭐 세션 중에는 어떤 액팅아웃이라고 봐요. 세션 중에 음식을 먹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배고프다는 게 어떤 지금 피딩을 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배고픔이 상징적으로는 정서적인 피딩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본인이 필요한 것이 니드가 있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 자체를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 이게 상담에서는 기본이기 때문에 직접 그래티피케이션을 시켜주는 음식을 주는 것이나 음료를 주는 것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는 피해요. 그런데
그것을 꼭 고집할 수 없는 것은 문화적으로 뭐 차를 한 잔 마시는 것 정도는 그냥 사회적인 예의라고 한다면 그걸 굳이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음료를 마시고 그런 것까지는 일반적이라는 얘기시죠? 뭐 상담 중에 뭐 마시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없다는 얘기구나. 예, 제가 정신분석 그 상담하시는 분, 그분 하는 걸 보고 상담 시간에는 어떠한 것도 섭취하지 않는 룰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상담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게 안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만약에 그걸 룰로 하는 경우에는 이분이 음료수를 마시고 싶어요. 음료수를 마시고 싶은데 보통 저 음료수 좀 마시겠습니다 한다면 상담자가 준비는 못 해드리다 그러시죠라고 가서 음료를 가져오도록 허용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죠. 보통 일반 사회에서는 좋은 사람은 다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인데 분석 상황에서는 이런 예의 바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분석가로서의 임무를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가장 친절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가로서의 기능을 잘하는 것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사람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세션 안에서 굉장히 자기의 힘듦을 얘기하면서 선생님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그걸 도와주고 싶은 우리 역전이들이 막 생겨나는데 그분 원하는 대로 그걸 만족시키다가는 분석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 역할을 만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가로서 치료자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치료자로서 가져야 될 태도를 유지한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기준들, 사회적인 규범들이 있는데 그 사회적인 규범과 치료자적인 태도가 상반관계에 있거나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상담자가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어떤 사회적인 규범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내담자가 사실은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해서 도움이 좀 필요한데 선생님 오늘 10만 원만 좀 주시죠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예를 든 것일 뿐이에요. 실제 임상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도 많아요. 이분들 얘기 듣다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 많은데 그 억울함을 자기가 호소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선생님이 좀 우리 나눠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이 어디에다가 제 억울한 사정을 좀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쓴 글을 자기가 쓴 편지를 외부에 좀 누구에게 좀 전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요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만만치 않다는 그냥 이분을 좋은 뜻으로 도와주는 거가 상담자나 분석가로서의 역할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신분석가로서의 태도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은 또 특히 전이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제 전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분들은 전이 속에서 우리를 자기가 이상적인 가지고 싶었던 대상으로 어떨 때는 그 전이 정서를 가져오기 저희에게 투사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괴롭혔던 대상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 정서를 주기도 해요.
이분들의 전이 정서는 과거의 대상에게 느꼈던 정서를 우리에게 그 정서를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우리에게서 그 과거의 대상에 느꼈던 정서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사람과 혼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분석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봐야 될 부분이겠죠. 근데 그 교수님 실제 꼭 상담 세팅이 아니더라도 보면은 와가지고 이제 습관적으로 돈을 달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많은 돈도 아니고 한국에 있을 때 500원만 1000원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이거를 주기도 그렇고 안 준다 하기에는 딱 안 주면은 뭐라고 하냐면 치사하게 그거 500원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디 쓰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아니 500원 그거 어디 쓰는지 뭐 그렇게 궁금하냐 이렇게 나와요. 500원 그냥 주면 되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언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나는 네가 자꾸 달라 그러는 거에 대해서 나는 줄 수가 없다. 예. 그게 이제 나한테 달라 그러지 말고 집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오지 왜 그랬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500원 달라 1000원 달라 하는 게 단순하게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결국은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얼굴만 알면은 다 500원 1000원 500원 1000원. 그게 패턴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500원 1000원 이러니까 치사했다 소리 들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 안 준 사람이 어쩌면 제가 처음일지도 모르죠.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대놓고 막 달라 소리 안 하는데 얼굴 알고 좀 지내면 돈 달라 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집이 상당히 부자거든요. 상당히 부자라 가지고 그 흔히 말하는 왜 집에 현관문 나갈 때 바구니에 돈 담겨있다는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런 집이에요. 그 나가면서 이렇게 집어 나가면은 10,000원짜리 다발을 들고 나갈 수 있는데 나가가지고 500원 1000원 500원 1000원 이러고 다니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뭔가 이게 결핍이지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인 이슈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예전에 제가 상담 계속 받았을 때요. 상담실에 가면은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강한 게 아니고 그냥 약간 카모마일 티 같은 거였는데 그런 거 이렇게 한 잔씩 아니면 녹차 이렇게 선택해서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게 과자 먹고 막 이런 거는 방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제가 왜냐면은 그때 제가 내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제 거를 이렇게 꺼내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는 좀 이게 목이 타니까 약간씩 그거를 마시면서 조금 이게 릴렉스 하기도 하고, 긴장될 때는 그걸로 조금 약간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이래서 그 정도는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게 잘 보시면 그게 방어란 말이에요. 예,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기하기가 좀 어색하거나 이럴 때는 이거를 먹으면서 약간 좀 이게 누그러뜨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거로는 그렇게 일단은 차를 준비하는 게 보통 상담자 쪽에서 준비해 놓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상담자가 그 내담자를 대하는 게 본인이 힘든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둘 사이에 침묵이 계속 되는 경우가 있거든. 말이 없이. 근데 그걸 어떤 면에서 상담자가 그걸 견디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담자가 그걸 못 견뎌가지고 자기가 막 안절부절해가지고는 그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자기가 그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가 그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숨어버리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차를 놓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야기가 차를 마시면서 하게 되면은 결국 세션이 끝난 다음에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반도 못했다 이야기를.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의 반도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야기가 딴 데로 가 있거나 말하자면은 커피 마시느라고 커피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버리고. 그러니까 진짜 이야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서 보면은 조금 더 섬세한 부분이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그때 좀 되면은 커피를 마시면서 뭐 커피가 향이 진하네요, 뭐 약하네요, 뭐 특이하네요, 뭐 이렇게 보면은 딴 데로 새버리면은 이제 막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정서적으로 감을 느끼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싹 피해버리니까 계속 이야기는 거기서만 맴도는. 그 다음번에 만나도 거기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또 거기까지만 가고. 굉장히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버리고 실제 정서나 생각이 굉장히 이게 원래 억압되어 있는 생각이나 이 자유현상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정서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방문하는 것을 회피하기는 어떤 수단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미국에 저기 그 12 스텝스, 12 트래디션이라는 데 있잖아요. 예, 그 중독자 하는 거기 한번 갔는데 거기서는 그 음식 중독, 제가 들어갔는 방이 이제 음식 중독에 있었어요. 그 음식 중독에 가니까 룰이 뭐냐면은 자기가 그 음식을 습관적으로 들고 다니는 거, 들고 와도 좋은데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먹는 건 안 되지만 들고 와도 된다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뒤에 숨지 않으면은 이게 막 분노가 일어나거나 이게 어떨 때는 발작 같은 게 일어나 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고 올 수 있다는 거는 이야기 하다가 그 저기 소다를 갖다가 큰 거 있잖아요. 라지. 그 버거킹 가면 큰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들고 와가지고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멍청해 보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그렇지 않다고 했더니 아, 고맙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걸 들고 있어야지 마음이 놓여가지고 자기가 이제 속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은 내려놔요. 밑에. 내려놓고 이야기하다가 한참 이야기하다가 막 말이 막히면서 말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거 들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말이 막힐 때 자기를 안정시키는 거죠. 자기를 보호할 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룰은 뭐냐면 먹으면 안 된다거든요. 근데 자기는 정말 지금 마시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참아내더라고요. 참아내고 있으니까 다시 내려놓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마시게 되면 얘기를 안 해도 되잖아. 네. 마시면 끝난 거예요. 이야기가. 근데 안 마시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냥 많이 기다려줬다가 자기가 딱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들을 준비를 하고 말할 준비를 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그게 그 차라든지 그런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캔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내놓는 게 아니고 그걸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는 같아요. 보니까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요. 근데 내가 네. 수보비전했던 케이스에 굉장히 심한 환자 경우에는 커피 세션 시간에 커피를 안 주면 세션 안 하겠다고 우기는 사람이 나와요. 커피를 근데 2잔 달라, 3잔 달라 이제 이런 것을 2잔 달라고 하는 것을 1잔으로 낮추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만큼 이분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미닝풀한 거기 때문에 처음 세팅할 때 이걸 양보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 세팅할 때 우리 상담 안에서는 톡 테라피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음료를 마시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명백하게 하고 나면은 처음에 그렇게 하나의 룰로 정하면 괜찮은데 이 커피를 마시게 한 번이라도 했다가 그 다음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자기의 기존 가지고 있던 권한이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니까 그때 그걸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 룰 세팅 과정에서 하지 않으면. 근데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안 마셔도 안 마시는 게 관lem이다 하면 그걸로 해서 그냥 셋업이 되는데 어쩌면 치료자의 불안 때문에 그렇게 딱 자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즉 분석가 이상도 이하도 아닌 치료자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와 어려움을 일으켰던 갈등을 환자가 이해하도록 끊임없이 돕고 환자가 그와 같은 점을 이해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이 감소되거나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도록 환자를 도와주는데
치료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 치료 효과는 좌우된다. 치료에 있어서는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비타의 관계가 아주 적절할 수도 있지만 분석에 있어서는 오직 분석적 태도를 갖는 것만이 중요하다. 격려와 훈계를 기술적으로 첨가하면 치료적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것은 때로는 증상적 호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왜 환자가 격려와 훈계 또는 비분석적인 행동을 분석가로부터 원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을 해줄 수 없으며 결국 분석적 진전과 최상의 최종 결과를 얻는데 다소간 방해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모든 언급은 전이에 대한 어떤 논의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분석가가 비분석적인 행동을 했을 때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전이 분석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잠깐 나오는 얘기가 환자에게 격려나 훈계를 하면 그리고 비분석적인 행동을 분석가에게 원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환자가 격려와 훈계 또는 분석적인 행동을 분석가로 원하는가 하는 이런 분석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통 격려와 훈계를 바로 해줘 버리거나 그러면 격려와 훈계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도움은 있는데 어떤 장기적인 치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이건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프리에더플한 사람하고 에더플한 사람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뉴라틱한 수준, 보통 신경증적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격려나 이런 훈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주 프리에더플한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정서적인 지지를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쨌든 비분석적인 인터벤션을 하는 것은 그게 뉴라틱한 환자건 보드라인 환자건 상관없이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그 점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불가피하게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분들에게서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해석이나 이런 방식이 아닌 인터벤션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나치게 격려나 훈계 위주로만 가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직접 어떤 만족을 주는 형식은 정신분석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어떤 인터벤션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와 같은 모든 언급은 전이에 대한 어떤 논의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분석가가 비분석적인 행동을 했을 때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전이 분석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분석가가 환자의 분석가로서의 행동관을 취할 때 환자의 전이 욕구와 공상을 환자와 분석가 모두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대화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환자의 분석가로서의 행동관을 취할 때. 그러니까 분석가가 어쩌면 분석가에게 요구되는 것은 분석가로서 일만 해달라는 게 아니죠. 대부분 환자는 선생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분석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대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란 얘기예요. 솔루션을 달라는 얘기죠. 솔루션 포커스드 카운슬링이라는 이런 과목을 제가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단기 상담에서는 그게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전이 욕구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그래 문제 해결 중심으로 해서는 근본적인 치료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여요. 단기 상담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크라이시스를 넘겨주거나 지금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분을 어떤 단기 상담에서 해결 중심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치료적인 태도라기보다 이분들의 방어에 조잉해 주는 정도죠. 이분들의 방어 시스템을 오히려 공고하게 함으로써 이분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임기응변적인 어전트 케어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문제 해결 중심, 솔루션 포커스 사이코테라피나 솔루션 포커스드 카운슬링이라고 할 때는 그런 단기 상담에서 우리가 롱텀으로 이 사람을 도울 수 없는데 이분이 지금 급박한 어려움에 있다고 한다면
이분이 그 정서적인 어려움에 머물지 않고 실제 문제 해결을 하도록 오히려 방어를 강화해서 이분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도와줘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꼭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롱텀으로 이분들을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무언가라도 도움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분을 근원적인 이슈를 가지고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이 크게 정서적으로 동요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실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일시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본격적으로 여기서는 이 책은 뉴라티카노 환자를 중심으로 쓴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고 사이칼로지스트가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드라이나 이런 사이카틱한 사람보다는 뉴라티카노 환자층을 얘기할 때 뉴라티카노 환자들도 자기의 욕구를 거기서 채우고 싶어 해요. 그래 뭘 해주세요. 제가 결정 못 하는 게 너무 힘든데 선생님 어느 거였으니 좋아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좀 저한테 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분석가는 원래 왜 사이코 애널리스트라고 하냐면 분석가는 분석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분석 중심으로 사람을 도와줘. 그래 통찰 중심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통찰이 생기면 그분이 직접 통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분이 통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의 무의식과의 교류 속에서 이분의 지금 어려움이 어디에 있다. 무엇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해석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분 입장에서 그 통찰을 가지고 자기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자기가 힘들어하는구나. 그 통찰이 생기면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스스로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통찰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분석가의 입장이라는 거죠. 분석하는 일을 하는 거지 이분을 만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분석가가 다른 역할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의 요구는 끊임없이 분석해달라는 욕구보다 선생님이 직접 도와주셔야라는 욕구가 더 커요. 어느 환자나. 근데 엄마 노릇 해달라는 것도 상당 부분 분석가한테 그거를 원하잖아요. 네. 이상적인 엄마나 아빠가 돼달라고 선생님 이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분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가버리면 이분이 독립적으로 자기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의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어쩌면 우리에게 더 의존적인 사람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이분이 스스로 통찰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해내는 능력이 잘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분석가는 가능한 한 분석가 입장에 충실히 머물면서 통찰 중심으로 이분 스스로가 자기 안에 있는 힐링 파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정신분석의 기법과 관련된 전이의 어떤 토론도 전이의 분석 가능성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경험 있는 분석가라면 예외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은 분석에 관한 어떤 토론에서도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초점은 전이의 분석 가능성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 중요성에 대해 대개 인정하지는 않지만 재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분석가들에 의해서 자주 논의되어 왔던 전이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의 진정한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는 전이의 분석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기법에 관한 한 전이와 관련된 여기 번역이 좀 이상한데 그 원문을 한번 볼까요?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Despite the general recognition of its importance, however, it is worthwhile to re-emphasize the fact, since it is the analyzability of the transference that is the key to the understanding of the true nature of the many problems concerning transference that have been so often discussed by successive generations of analysts.
그 중요성에 대해 되게 인정하지는 않지만 재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오랫동안 분석가들에 의해서 자주 논의되어 왔던 전이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의 진정한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는 전이의 분석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중요성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인식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이의 분석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긴 하지만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번역이 거꾸로 됐다고 봐야 돼요. 그 다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여기서 재강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더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해 되게 인정하지는 않지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역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말이 지금 안 통하잖아요. 네. 대부분 거기 앞에 나오는 얘기도 정신분석의 기법과 관련된 전이의 어떤 토론도 전이의 분석 가능성을 강조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경험 있는 분석가 예외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은 분석에 관한 어떤 토론에서도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초점은 전이의 분석 가능성에 한다는 점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그 중요성을 다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 despite the general recognition of its importance, 그 중요성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걸 강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재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 그 번역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으로 가죠. 기법에 관한 전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전이 욕구와 환상이 분석될 수 있는가 하는 한 가지 질문으로 해결될 수 있다. 전이는 처음에 분석에 대한 저항으로 프로이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프로이드는 곧 전이가 항상 단순한 저항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1912년에는 성공적인 모든 분석에서 필연적으로 전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것과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전이가 분석적 작업을 돕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한 가지는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무의식적인 유아적 욕구와 갈등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고 그와 같은 것을 현재 감정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경험시켜주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모든 분석의 어떤 시점에서는 환자의 무의식 갈등의 근원을 재구성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지렛대로서 환자의 긍정적인 전이를 분석가가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초기 발견 이후 잘 알려져 있으나 지금도 때로는 논의되고 재평가되고 있는 몇 가지 개념이 출현하였다. 하나는 전이신경증이라는 개념과 그것이 어떻게 발달하느냐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양성의 긍정적 전이라는 개념이다. 또 다른 것으로는 부정적 전이의 개념과 전이가 저항으로서 적용할 때만 분석이 되어야 한다는 중국고고식의 내용과 함께 부정적 전이와 저항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개념들을 들 수 있다. 유아적 성격의 본능적 갈등이 대상관계와 지각과 행동 그리고 현실 검증과 같은 기본적 자아 기능이 퇴행적으로 변화한 것에 대해 미친 깊은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정신분석 이론이 더욱 발전된 뒤에야 방금 언급된 개념의 진정한 의미와 나중의 개념, 즉 색정적 전이, 적대적 전이, 방어적 전이, 전이의 행동화, 치료적 동맹, 그리고 스트레치의 다른 사람에 의해 강조된 바 전이의 해석만이 환자에게 진정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내용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각각의 개념들과 제안들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 각각은 임상적 분석자를 관찰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가치 있는 것을 추려내고 정신분석의 보다 일반화된 개념 속에 그것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가 조금 멈춰서 여러분 설명드릴 부분은 이고 사이칼로지스트는 여기서 찰스 브레너는 이고 사이칼로지스트의 이 당시에 이고 사이칼로지를 가장
잘 설명해내고 있었던 분이니까 이고 사이카의 입장에서는 전이 분석에 초점을 둬요. 대부분. 전이 분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보통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뉴라틱한 환자 중심이기 때문에 내담자의 전이 자체가 자기의 과거 대상이 가진 정서를 우리에게 디스플레이스 한다, 이제 전치시킨다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그런 개념의 전이 개념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톡 테라피라고 할 때 원래 톡 테라피는 뉴라틱 환자를 중심으로 발달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언어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언어를 통한 치료라고 하는 거가 뉴라틱 환자 중심의 자아심리학에서는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해석이 가장 중요한 툴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보더라인 환자나 사이카틱한 환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임상을 하는 현대정신분석이나 혹은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환자가 어느 발달 수준에 있느냐와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정신분석적인 기법을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뉴라틱한 환자가 아닌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레벨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다 보면 이분들은 언어에 의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받은 상처들은 대부분 프리버벌, 언어 이전에 입은 상처로부터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지금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져온 그 근원에 있는 체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언어로 표출될 수 없는 것들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언어화하지 못하는 심리 상태를 가진 많은 분들을 돌보는데, 그러려면 이분들은 자기 정서를 잘 어떤 분은 느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혹시 느낀다고 할지라도 이걸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상징적인 얘기를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니,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이분의 병리적인 현상을 가져온 그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억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체험이 쉽게 기억으로, 언어가 없는 상태의 체험들은 기억을 해내는 게 거의 어려운 거죠. 언어의 구조를 통하지 않고 기억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초기에는 바디 이고라고, 우리 이고 자체가 어떤 심리적인 기고로 자라기 전에는 바디가 이고의 기능을 한다, 뭐 이런 이론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억해낼 수 없, 자유현상으로서 이게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죠. 그 자유현상이 잘 되는 것은 뉴라틱한 환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유현상을 통해서 자기를 잘 표현하고 언어로 자기의 생각이나 정서를 표현해낼 수 있는 뉴라틱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럼 이분의 정서가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분이 느끼고 있는 정서나 이분이 가지고 있는 팬터스나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왜 지금 불합리한 생각이나 정서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여기서 상담자의 관계에서 상담자에게 전이 되는, 상담자에게 전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시키고 있는 이 정서들, 그래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 중심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톡 테라피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 스스로를 표현해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부분에서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지, 과거에 어떤 체험들이 원인이 돼서 과거의 원대상,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느꼈던 정서를 나한테 지금 전치하고 있는데, 그 왜 그런 전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해석을 잘 하게 되면 이분이 그 원인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을 중심으로 이 사람이 통찰이 생기면
그 통찰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들이 있는데 이 프리에더파론 환자들, 여기서 얘기한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언어로 자기의 상태를 잘 표현할 수 없다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어쩌면 톡 테라피라고 엄밀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분들에게는 정확한 톡 테라피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래서 과거에는 이분들은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봤었어요. 이고 사이칼리지나 클래식한 정신분석에서는. 그런데 대상관계 이론이나 현대정신분석이나 자아심리학이나 혹은 대인관계 정신분석에서는 이분들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창안됐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이 역전이에요. 이분들의 심리 상태, 특히 무의식의 세계에 접근하는 방법은 이분들로부터 인듀스된 필링, 이분들로부터 상담자에게 유도된 이 정서들을 잘 바라보면 이게 우리 내담자의 마음에 있는 것, 내담자 자신의 느끼고 있는 정서나 생각일 수도 있고 내담자에게 중요한 대상이 가졌던 생각이나 정서일 수도 있는데 이런 그 정서나 생각, 이런 판타시, 이런 것들이 상담자에게 오기 때문에 이 역전이를 잘 분석하면 이분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언어화하지 못하고 있는 이분의 심리 상태, 심리적인 어려움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분은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분은 치료하지 말 것인가? 그래서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 치료 못한다고 하는 게 어떤 클래시컬한 전통적인 정신분석이나 이고사이칼리 쪽에서 주장한 얘기인데 그와 다른 관계 중심의 이론가들은 그분이 말 못해도 이분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방법은 상담자가 느끼는 정서다. 내담자를 만나면서 상담자가 느끼는 온갖 정서가 이분의 심리 상태를 웅변해주고 있다는 얘기. 이분의 심리 상태를 아는 첩경이 상담자의 역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더라인이나 사이카틱한 환자를 치료하는 이러한 학파에서는 역전이 분석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전통적인 이고사이칼리 쪽에서 전통적인 정신분석이나 이고사이칼리 쪽에서는 전이분석 중심이라고. 그런데 관계 이론, 특히 보더라인이나 사이카틱한 내담자를 돕는 쪽의 어떤 이론 쪽에서는 현대정신분석이나 혹은 대상관계 이론이나 대인관계 이론 이런 데서는 역전이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전이분석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를 잘 표현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것을 언어 이외의 방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이분과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정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전이 분석 중심으로 이론도 구성이 된다고 하는 조금 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 이해하면 여러 학파를 공부하면서 우선 큰 가이드라인이 될 거예요. 제 얘기 들으면서 혹시 느낀 거 있으면 잠깐 나누시죠. 그냥 생각나는 건데요. 역전이 쪽으로 생각해 보니까 가끔가다 이제 상담하는 대상이 꿈에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꿈에 나오는데 꿈에서는 실제 상담 속에서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막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사실은 문제의 진짜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막 나와버리는 꿈에서가. 그 뭘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무의식적인 역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역전이가 그걸 이해하지 꿈속에서 프로세스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이제 꿈에서 어떤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 딱 발견돼 가지고
정확하게 뭔지 몰라가지고 실제로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꿈에서 나왔던 내용 몇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거나 숫자, 뭐 시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은요 깜짝 놀라면서 막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그 사람이 그 속에서 불안감을 느꼈다거나 아니면 뭔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뭐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거를 제가 꿈속에서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그게 프로세스 되면서 그걸 의식하도록 만들어줘 가지고 그걸 갖다가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딱 꺼냈을 때 사실은 저는 이해 못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은 못하는 이해하는 거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금방 그 어떤 면에서 뭐 문제의 핵심에 접근해 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 역전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꿈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면은 지금 내담자가 자기의 생각이나 정서를 어느 정도 프로세스할 수 있는데 알파 펑션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게 뉴라티카 환자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 정서나 생각을 추스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자기가 힘드는 부분을 언어로 표현해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 통찰을 얻어가서 조금 자기 삶을 개선하고 싶은 이런 뉴라티카 환자의 경우는 내담자가 가지는 역전이가 크게 중요시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미 자기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이드가 봤던 건 나는 그냥 거울 노릇만 하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다 자기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을 섞지 말라. 그런 점에서 역전이가 있으면 그 역전이는 우리의 주관적인 역전을 경계했던 거죠. 우리의 히스토리 속에 있는 것, 상담자가 가진 히스토리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이분의 전이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고 왜곡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울이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비춰지는데 우리가 중립성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여기에 섞어버리면 이게 이 거울이 막지 않기 때문에 이분의 전이가 왜곡돼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전이가 바르게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거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한 게 프로이드가 봤던 최초의 정신분석 기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법이 보드라인이나 사이카디간 환자를 돕는 데는 그렇게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분들을 돕는 기법들이 새로 발견이 됐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기법이 이 역전이에 대한 언더스탠딩이에요. 역전이를 활용해서 내담자를 이해하고 그 역전이를 기반으로 인터벤션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가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이 분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프리헤드폰 환자들은 또 역전이 분석을 또 잘 이해해야 되겠죠. 또 다른 것으로서는 부정적 전이의 개념과 전이가 저항으로서 작용할 때는 분석이 되어야 한다는 주먹구구식의 내용과 함께 부정적 전이와 저항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개념 등을 들 수 있다. 유아적 성격의 본능적 갈등이 대상관계와 지각과 행동 그리고 현실 검증과 같은 기본적 자아 기능이 퇴행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 미친 깊은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정신분석 이론이 더욱 발전된 뒤에야 방금 언급한 개념의 진정한 의미와 나중의 개념, 즉 색정적 전이와 적대적 전이, 방어적 전이, 전이의 행동과 치유적 동행, 그리고 스트레치와 다른 사람에 의해 강조된 바 전이의 해석만이 환자에게 진정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내용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각각의 개념들과 제안들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 각각은 임상적 분석 자료의 관찰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때로부터 가치 있는 것을 추려내고 정신분석의 보다 일반화된 개념 속에 그것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드가 처음부터 깨달았고 전이라는 단어를 통해 지적하였듯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분석에 있어서 분석가에 대해 보이는 환자의 생각, 욕구, 감정 그리고 환상들이 소화기의 본능적 생활로부터 유래된 무의식적 생각, 감정, 욕구, 환상들을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원래 소화기 시절의 중요한 대상과 관련되어 있고 지금도 그 사람들과 무의식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본능적 욕구가 분석가에게 전이된다. 초기 유년기의 주요한 갈등,
즉 욕구, 두려움, 방어, 죄책감, 그리고 타협 형성 등이 환자와 분석가의 관계 속에서 다시 출현한다. 전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방금 기술한 내용들이 환자와 분석가 사이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이 맺는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 무의식적, 본능적 파생물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불안, 우울한 정서, 방어, 죄책감, 즉 다시 말해서 소화기로부터 유래되는 무의식적 갈등들이 모든 성인의 대상관계에 나타나고 그 성격을 결정짓는다. 전이가 다른 것보다 정신분석적 상황에서 더 규칙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더욱 사실과 다르다. 프로이드가 언급하였듯이 전이적 사랑과 일반적 사랑 사이에는 심리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유아적 갈등의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역동적 측면은 양쪽 모두 같다. 분석적 관계를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하게 하는 것은 전이의 역동적 측면이 아니라 전이에 대해 보이는 입장의 차이인 것이다. 즉 전이에 대한 분석가의 태도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분석을 분석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전이라는 제목하에 포함되는 현상이 아니라 분석적 태도인 것이다. 전이라는 현상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지만 분석적 태도는 독특한 것이다. 마지막 부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전이는 모든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 전이 정서를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누구나가 투사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이에 대한 그 전이에 따라서 행동하고 거기에 반응할 것이냐. 그 전이를 넘어서 전이가 어떤 전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분석적인 태도를 취하느냐가 큰 차이가 있다. 분석가는 이 분석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일어난 전이 현상에 일상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분석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이분을 만난다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이 자체가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전이는 분석가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가족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이 사람 친구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일어나는 전이는 도처에서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전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전이 정서나 전이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걸 무비판적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분석가는 이것을 분석적으로 이해하면서 거기에 대응한다고 하는 점에 그래서 분석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반복 패턴, 반복 충동에 의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부분을 이 고리를 차단시킬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불가식으로 하면 카르마에 의해서 똑같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악순환 속에 내가 같이 들어가 버리지 않고 그 악순환이 왜 일어나는지를 상대방이 알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깊이 통찰하게 되면 이분이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았던 것. 그 삶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원리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통찰이 중요하다. 깨침이 있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쉽지 않은 얘기인데 어떤 면에서는 어웨이크닝이라고 할까요? 어떤 인사이트 통찰이 있게 되면 그래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간 그 인격은 변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잘 못 보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얘기는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 이게 깨침의 얘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대상을 바라볼 때 대상 자체를 투사를 통해서 보죠.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는 투사는 결국 우리의 내적 대상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정서들을 외부 대상에게 덮어 씌운다는 얘기죠. 이게 전이 현상이죠. 그래 전인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쪽에서 보면 팬터시라는 얘기예요.
환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만 저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분에게 덮어 씌운 그 사람하고 내가 교류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판타시를 이 전의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판타시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판타시를 벗어난다고 하면 현실 검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열리는 거죠. 만약에 이 통찰이 없다고 한다면 이분은 계속 반복되는 이 판타시를 통해서 허상과의 관계 속에 살아내는 거죠. 대상이 전부 허상인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 대상과하고 관계가 아니고 허상과의 관계를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내가 만나는 대상이 허상이라고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고 있지만 결국은 한편에서는 이게 내가 나하고 교류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엄격한 의미에서 자기애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한다면 자기 안에 있는 내적 대상을 투사해버린다고 한다면 결국 이걸 자기의 일부라고 본다면 결국은 나는 대상과 만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적 대상과만 교류하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나는 밖의 대상과 교류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평생을 산다는 얘기. 그래서 어린 시절에 형성된 내적 대상, 특히 치매적인 내적 대상, 배드 아브젝트가 계속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배드 아브젝트와 관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는 배드 아브젝트, 어쩌면 통합된 대상이라고 하지만 또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많았던 그런 대상을 계속 내가 또 만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불가에서 재상이 비상임을 알게 되면 이미 득도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상을 우리가 만드는데 이 상들을 나나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상들이 있는데 그 상들 자체가 허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허상인 것을 깨달으면 이분이 깨침이 온다는 얘기. 어떤 면에서는 불가에서 하는 얘기하고 거의 정신분석 얘기가 같다고 보여요. 우리 전의의 얘기는 결국 판타스 얘기란 환상의 얘기란 얘기죠. 그래서 환상에서 빼어나서 현실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면 리얼리티 테스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리얼리티 테스팅이 우리가 대상을 만났어요. 근데 저 사람을 만났는데 굉장히 저 사람이 내가 엄청난 공격성을 느꼈어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판이 있었는데 내가 만나보니까 저 사람 아주 흉측한 사람을 내가 느꼈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을 느껴졌는데 실제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 대상이 건드려지면서 이 사람이 나의 내적 대상을 투사했는지를 내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 이분은 계속해서 뭔가를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하고의 에더폴 컴플렉스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권위자와 만나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지만 대항을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대항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그만두고 도망 나와버리는 케이스들이 계속 나오죠. 이게 반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은 아버지가 아닌데도 이미 그 아버지 상으로 수사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다 무섭다는 얘기예요. 제가 임상에서 만나보면 어떤 분은 남성들하고 관계에서는 자기가 잘하는데 여성만 만나면 직장에서도 그것이 상사건 부하 직원이건 여성하고 관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합리적이 아닌 이런 현상들을 직면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따져 들어가면 결국은 이분이 과거에 그런 치매적인
이미지들을 자기에게 형성시켰던 과거가 숨겨져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걸 분석해 나가는 게 사실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작업들인 거죠. 저는 며칠 전에 같이 다시 또 명상 얘기. 네, 좋아요. 같이 명상을 하는 같이 그부가 하나 있어요. 나이 좀 많으시지만 그분 한 분하고 같이 하는데, 내가 머리로 알고 있다가 요 근래에 저 마음을 굉장히 명상한 동안 막 흐트러뜨리고 좀 혼란스럽게 하는 거를 또 그부가 또 그 친구가 딱 깨침을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주려 해가지고, 정말 그렇지, 그러면서 다시 돌아온 느낌인데, 그 얘기가 뭐였냐 하면은, 제가 뭐를 하면서 적정이 자꾸 이렇게 명상한 동안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별 얘기도 아닌데, 우리 그때 명상 선생님이 과거와 미래는 절대로 지금 이게 고려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때는 지금 바로 지금의 나 자신만 이렇게 순수 자아라고 용어가 여러 가지인데 바로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지금 순수 자아만을 지금 내가 가지고 그 명상하는 순간에 가지고 있을 때만 그 명상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과거의 어떤 그런 기억들과 이런 걸로 다 정찰된 거고 미래도 거기에 거울처럼 비춰가지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들을 그 진짜 이렇게 그림자가 비치듯이 그림자가 비춰가지고 한 거를 만들어낸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보면 희노애락 중에 걱정과 어떻게 보면 원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에요, 감정들을. 근데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내 순수 자아,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순수 자아만으로 집중했을 때는 기쁨에 가까운 어떤 기쁨 그 명상의 어떤 특별한 그 순간만이 남는 그 느낌을 가지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잊고 있다가 그렇지 그러면서 요 몇 주간 저를 약간 혼란스럽게 하던 그게 이렇게 탁 이렇게 가는 느낌인데 아까 전이가 모든 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모든 어떤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제가 보는 거죠. 사실 순수 자아를 보듯이 순수 대상이 있으면 이렇게 만난다고 하면 좋을 텐데 사랑의 감정만 진짜 남고 이 진짜 순수한 감정만 남을 텐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그 비친 이미지들이 막 정찰된 이런 걸 가지고 하니까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요. 그 비슷한 경험을 며칠 전에 했거든요.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들이 모두 전이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진짜 순수 자아 명상의 그 순간에 들어갈 때는 그 전이라는 것을 신경 안 쓸지도 모르고 유일한 순간일 때지만 나머지 거기서 나와서 모든 것을 볼 때는 전이가 아닌 순간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예. 그 지점에 가면은 뭐라고 할까요? 불가에서는 우리의 그 역동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이 말하자면 허공에 비행기가 지나가고 벌레가 지나가고 하는 이런 허공이 있지만 그 허공 자체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건 이 허공이 원래 우리 모습이라고 보는. 또 어떤 비유로 치면은 바다에는 산의 그림자도 나오고 지나가는 비행기도 보이고 지나가는 배도 있고 다 그렇지만 그 바다에 비치는 상들은 하늘에 떠 있는 것, 산에 곁에 있는 산에 비치는 것, 이거 물속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바다 자체는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우리 안에서 상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은 원래 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내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내가 나한테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들은 다 만들어진 것이 허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보이긴 보이는데 원래 상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있다고 하면 비행기가 지나갔으니까 바다에 비쳤겠죠. 그리고 해가 있으니까 이게 해가 비쳤어요. 그런데 하늘의 해는 하나지만 1000개의 호수에 모두가 이 해가 있죠. 1000개의 허상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다 이거 자체가 해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해의 허상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것은 그 허상을 담고 있는 그 바다가 있을 뿐이라는. 그래서 이제 이런 상징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아마 이런 얘기들은 우리 한지연님이 좀 깨쳐가지고 우리를 좀 잘 안내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깨치는 거 전혀 없고 깨치는 건 아니고 아무튼 다 약간 전이라는 느낌에서 너무 나간 얘기인데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것 같고요. 현상으로서 전이는 정확하게 서양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허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양 사람들만큼 이렇게 숙고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프로이드가 그러면은 부정적 전이를 그거를 해석하는 것을 중점으로 둔 거잖아요, 그죠? 프로이드가. 프로이드는 부정적 전이가 일어나면 치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정적 전이, 긍정적 전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전이 중심에.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긍정적인 전이가 있으면 그건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프로이드는 예. 부정적인 전이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어그레션을 굉장히 겁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전이가 있으면은 정신 분석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전이까지만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전이가 자꾸 일어나면 무슨 상담자가 굉장히 괴롭잖아요. 우리 자기를 힘들게 했던,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았던 부모라고 자꾸 우겨버리고 자기에게 권위를 행사하던 아버지라고 느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긍정적인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는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부정적인 전이의 경우는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가 힘들다고 프로이드가 봤기 때문에 프로이드를 당시에는 이런 부정적인 전이를 다루는 기법들이 쉽게 발달되지 않았던 거죠. 프로이트는 본인이 분석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본인이 분석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죠. 다른 사람을 분석해 주지만 자기는 분석을 누군가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평생 암을 앓으면서도 결국 담배를 못 끊었던, 이게 아주 이분 스스로가 자기 안에 있는 근원적인 이슈들을 자기가 핸들링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어쩌면 이분이 그 암이라고 하는 것도 셀프 어택일 수도 있죠. 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 셀프 어택에서 못 벗어난 거죠. 그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하는 게 이분이 얘기대로 하면 죽음 본능에 끌려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목사가 되면은 그 정신 분석가로 말하면 분석을 받는 거를 안 하려고 그러죠. 예, 그렇죠. 슈퍼비전을 갖다가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사실상 이 신앙이라는 것도 영적이라는 것도 보면은 이제 분석해서 들어가 보면은 목사들도 영적이지 않고 그 어떤 정신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드러난다는 것이 내지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걸 거부하니까 결국 뭐냐면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다가왔을 때도 좋은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정도까지 하지 이제 그거 넘어서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규정 자체가 아주 엄격해지면서 뭐랄까 비신앙적이다는 그런 표현들을 써버리게 되고 뭐 비난 쪽으로 바뀌어가지고 믿음이 없어 그렇다, 뭐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뭐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걸 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돌아서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전이가 일어난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 내담자도 전이를 경험하는 상담 전이를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영적인 지도자가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내담자로 온 교인이 사실은 자기는 그걸 느껴버리니까 돌아서 가지고는 이제 딴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감추고 싶은 사람은 자기를 잘 감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책에 보니까 그 전이는 도처에 일어난다 유비쿼터스라는 말 썼더라고요. 네, 유비쿼터스라고. 그 말 써서 그 요즘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알지만 너는 모른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전이기를 당신의 전이를 가져가지만 너는 내 전이를 못 가져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 일어나는 것이지. 근데 또 분석적인 태도라는 것이 그 상담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담자에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건 우리가 편의상 어느 쪽이 주인인가로 가르는 것일 뿐이에요.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전이가 상호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걸 상호적이다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대방 존중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나 싶어요. 서로 간에 이제 상호적으로 뭐 다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최근에도 어느 분을 도와드리는데 그분이 일어나는 역동을 못 견디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답답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액팅아웃이 서로 일어나 버리니까. 서로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어느 한 편이 컨테인할 능력이 있어야만 돼요. 두 편이 다 컨테인할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상대방이 감당 못하는 정서가 있으면 어느 한쪽에서 이걸 소화해내줘야 되는데 이분도 견뎌내지 못하면 자기도 컨테인 안 하고 그냥 상대방에게 투사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서로가 투사를 주고받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서로가 전의를 주고받아버리는, 그러니까 성숙한 역전이 분석이 아니라 그냥 서로가 전의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서로 괘씸하다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꼴이 일어나 버려요. 그렇게 되면 액팅아웃이 일어나면. 그래서 분석적인 태도라는 것이 액팅아웃하지 않고 그걸 담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분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순간 상대방은 공격으로 느껴지니까 감당을 못하잖아요. 스스로가 그 통찰을 통해서 자기를 살펴나가는 이런 능력이 길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아마 목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분석하거나 수보비전을 하는 사람은 또 항상 그 리스크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반응을 보고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바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수정해야 돼요. 저도 이제 그런 애들을 경험을 해요.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 가르치려고 하다가 내가 얻어맞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내담자 입장에서도 상담자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면서 왜 실수하세요라고 야단치면서 그래도 이쪽이 태도가 바뀌면 있을 수 있는 실수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온전해서 엄마 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 엄마도 실수를 하지만 그래도 나를 위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 실수도 한다는 정도면 good enough mother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석가도 good enough mother 정도면 되지 나는 전혀 틀리는 일이 없고 당신이 불평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이슈야. 다시 돌아봐 라고 그냥 고압적인 자세로 내담자를 대하기 시작하면 이 분석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가가 자기 안에서 소화해야 될 부분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에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